기후 파국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 2도 상승이 예. 2050년 되면 돌파한다라고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제 2도를 넘어서게 되게 되면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회복의 불가능성이 있다.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님과 지식의 발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 예. 그거 보면은 처음에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제 정말 동네가 막 바다처럼 변하는. 근데 그걸 보는데 이게 진짜 있을 수도 있는 일이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폭우라고 하는 이 홍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과학기술도 발전했고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방제 기술들이 이제 발달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예측해서 전파하는 능력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폭우 같은 경우는 금방 회복이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회복할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네. 근데 오히려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광범위하게 일어나잖아요. 네. 가뭄으로다가 우리가 뭐 폭염으로 고통만 받는 게 아니라 뭐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이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히 일어나는 이 가뭄이 훨씬 더 이 기후변화 입장에서는 더 무섭다. 굉장히 이건 회복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실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가뭄을 더 무섭다라고 보고 있죠. 아, 그게 바로 이제 식량 위기로 바로 그쵸. 직결되는 거죠. 결국 그거는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 식량 위기에 조금 더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우리 영토 안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식량을 그 수입하는 나라들이 과연 그렇게 넘치도록 계속 식량을 생산할까? 라고 하는 그건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기들이 먼저 먹고 남는 걸 수출하겠죠. 당연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 이 지구상에서 자기도 모자라는데 수출을 하고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대단히 취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당장 비가 많이 오고 많이 덥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도 우리가 뭐 설마 식량이 없겠어? 그런데 그건 만만치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통 문명이라고 하면 아주 멋진 차, 뭐 화려한 휴대폰, 그다음에 정교한 반도체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도 우리가 사는데 먹거리는 부족하다라고 부족하게 먹고 없다고 굶으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명의 기반은 바로 우리의 먹거리다. 이런 거는 특히 우리처럼 자급률이 떨어지는 나라는 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기후 위기의 타격을 우리가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영토 자체 안에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영토적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다변화된 이러한 어떤 식량의 공급망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이 기후변화 시대에 굉장히 큰 과제로다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박사님, 근데 우리 식량 위기가 좀 잘 와닿지 않은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쌀이 주식인데 쌀이 남아돈다 이런 뉴스를 많이 봐가지고 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쌀만 먹고 삽니까? 고기도 지금 먹고. 고기도 먹고 어떻게 오만 빵도 많이 먹고 예. 국수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다 우리가 수입을 해다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곡물 자급률이 지금 20%밖에 지금 되고 있지를 않거든요. 네.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이 이제 높아지게 되니까 고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먹게 되었고요. 곡물로 먹다가 이거를 고기로 먹는다라고 했었을 때 약 그 효율이 10%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곡물로다가 한 10사람을 먹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고기로다가 한 사람밖에 못 먹인다는 소리거든요. 그 가축이 곡식을 먹고 이제 자라는 거니까요. 그 이제 육식을 많이 하는 이것도 지구적인 이런 입장에서 이 식량의 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죠. 예. 불도 굉장히 더 무서워졌어요 옛날보다. 예. 그렇죠. 뭐 산불이 훨씬 나기 쉽고 예. 한번 놔도 안 꺼지고 예. 이것도 다 뭐 기후 변화 때문에. 한 달 동안 인간이 배출한 그 온실가스에 의해서 지면이 받는 열을 갖다 계산을 해보면 네.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전자레인지 있죠. 네. 그거 720W짜리 뭐 전자레인지 그런 거를 1시간 돌리는 열이에요.
그거 한 15분, 20분만 돌리고 열어도 엄청나죠. 네. 그런데 만약에 비가 안 오고 있다라고 하면 한 달 내내 네. 그냥 바싹 마르겠죠, 이 땅이. 음. 근데 그게 토양만 바싹 마르나요? 거기에 위에 있었던 낙엽도 바싹 마르고 나무도 바싹 마르고 바싹 말랐다. 그러니까 뭔가 불티라도 하나 거기 튀었다 하면은 그 산불이 훨씬 더 잘 확산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산불이 확산되는 것도 바로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상승을 해서 그게 건조화가 너무 심해져 갖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산불이 예전에 어떤 양상과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양상 자체가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토양 자체 그 수분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보면 우리 이제 폭염 때 뉴스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 뭐 쪽방촌 노인분들 아니면 야외 노동자, 배달 기사분들.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좀 많이 배출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또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응한다라는 게 이제 정의의 문제다라고 이제 보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우리나라만의 이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이 기후변화가 가장 극렬하게 일어나는 지역들이 열대나 아열대는 원래 이제 여름이었던 지역이니까 네. 자연의 변동폭이 워낙 작고 그런 데는 기후변화 시그널이 굉장히 크고 그런 데서는 그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강수량이 변하고 온도가 변한다. 그러면 식량 생산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열대, 아열대 이 지역들은 그 식량 생산의 감소, 그 다음에 이 폭염으로 인한 이 고통들로다 굉장히 이미 살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막 진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북쪽에 부유한 나라들을 보게 되게 되면 소득 감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열대나 아열대 가난한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심지어는 뭐 카나다, 러시아, 북유럽 같은 데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할 거다라고 봐요. 기후변화 때문에. 추운 나라가 따뜻해졌잖아요. 예. 야외 노동 시간도 길어지고 농사가 안 되는 곳에 농사도 잘 돼서 그러니까 더 살기 좋아진.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위기를 일으킨 거는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이 북쪽에 이제 부유한 나라들인데 앵뚱하게 피해는 좀 배출하고 별 상관없는 열대, 아열대에 있는 이런 국가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 피해 전면에 서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 세계적인 이게 정의의 문제다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후 위기라는 단어 대신에 기후 파국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이제 이 파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잖아요. 이거 뭐 끝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쓴 용어는 아니고요. 네. 영국의 그 가디언지가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우리는 지구 가열을 쓰겠다. 기후 변화 원래 있는 건데 네. 여기 위험을 느낄 수가 없다. 어. 그래서 이거를 기후 위기, 기후 뭐 붕괴, 어떤 그 위험성을 강조한 용어를 사용을 하자. 그렇게 가디언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박사님도 그러니까 이 단어에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감을 하고서 그래서 이제 쓴 단어입니다. 예. 근데 파국이라는 거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온갖 자연재난, 감염병, 전쟁에서 뭐 사람들 많이 죽어 나갈 때는 수백만 명씩도 막 쓸려 죽어 나갔었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큰 위험이라고 해도 다 회복이 가능한 위험이었거든요. 인류 전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근데 이제 기후 변화는 어떤 임계선을 넘게 되게 되면 다시는 이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는 회복의 불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붕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 선을 넘으면 이제 불가능이다, 회복 불가능이다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회복 불가능성으로 들어가게 된다. 지금 여기에 거의 다 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죠. 농업을 시작하면서 신석기가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지난 10,000년 동안에는 기온의 그 폭이 떨어져봤자 0.5도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올라가봤자 0.5도 올라갔다 다시 회복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범위 안에서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1.3도까지 지금 올려놨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정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1.5도나 이제 2도를 넘어서게 되게 되면 그때는 이게 제자리로 이제 돌아올 수가 없게 될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10,000년 동안의 그 안정적인 기후 조건에서 거기에서만 이게 농업이 가능했던 것이었거든요. 이제 그 조건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된다. 그런 새로운 기후 환경 조건에 들어갔었을 때는 과연 인간이 거기서 지속 가능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이야기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년 동안 이렇게 보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 이상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번 세기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후보다 2도 이상 올라가는 건 확실하거든요. 2도. 네. 우리 인류는 그러한 조건에서 지난 100만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런 새로운 기후 환경 조건에 이제 진입하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멸종할런지 지속 가능할런지 이제 의문이고 기후 과학자들은 거기서는 지금과는 워낙 이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 80억을 먹여 살리는 이 농업이 과연 가능할까? 거기에 이제 의문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내가 사는 세상 나는 어떻게 좀 살 것 같은데 내 자식, 내 자식의 자식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쩌나라고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사는 세대에서부터 쉽지 지금 않을 수도 이대로 있겠다. 가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 2도 상승이 예. 2050년 되면 돌파한다라고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지금 인도랑 중국 이런 데는 사실 에어컨의 사용 인구가 우리만큼 뭐 되진 않잖아요. 만약에 그 많은 인구들이 에어컨을 그렇게 다 쓰면 지구가 정말 또 온도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때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 세상에 폭염으로 죽는 사람보다 얼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과거에는요. 근데 지금은 폭염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꼭 뭐 인도, 무슨 뭐 중국 이런 뭐 동남아 이런 뭐 열대 지방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대 지방도 이제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품이 된 이러한 세상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라고 있는 거죠. 전력이 지금 10%를 쓰고 있는데 냉방용으로 30%까지 이제 증가를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태양광으로 어느 정도 좀 잘 이거를 우리가 구축만 하면은 커버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절망적인 수준은 아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는 그 재생에너지 전환과 잘 물리면 어느 정도 대응은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들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솔직한 얘기 진짜 듣고 싶은데 사람들이 기후 파국, 기후 위기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정말 인류가 이 기후 파국을 면할 수 있을 거라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2050년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이내 현재 배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절반 이상을 줄이라고 하는 중간 목표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대체적으로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GDP의 약 4%를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전혀 기후변화 대응하는데 돈을 안 쓰고 있냐? 전 세계적으로 약 2% 정도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약 1.5% 정도를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어찌됐든 2%를 쓰고 있으니까 현재 투입되는 돈의 2배를 투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코 우리 인류는 기술이 없거나 돈이 없어갖고 기후위기를 못 막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유엔에서 나오는 IPCC 보고서의 연구 결과입니다. 다만 이 세상은 이거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위기에 끌려갈 가능성은 있을런지 몰라도 결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고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 박사님 만나뵈니까 오히려 저는 약간 그래도 희망이 좀 생기는데요, 공포보다는.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런 위기 속에서 더 나은 세상으로 도약했던 게 또한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기다. 위기니까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바로 이걸 통해서 또 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는 게 또한 인간의 역사다. 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멋있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